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고도경입니다. 혹시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부동산을 새롭게 구매하려는 분들 계신지요? 규모가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비즈니스나 부동산을 속아서 구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요즘에 부동산 가격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또 코로나 상황도 많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 그동안 준비하셨던 거 이제 시작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나 다 뭐 매매하실 때 정말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그만큼 참 위험도도 높죠. 그렇죠. 개중에는 이제 비즈니스나 부동산이나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개중에는 또 전혀 생각하지 않게 어떤 이유든 간에 잘못 비즈니스를 잘못 구매하시거나 부동산을 잘못 구매하셔서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손해 보시는 분들도 꽤 보았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좀 돈을 더 많이 주고 비싸게 샀다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잘못 샀다고 한다면 네. 제일 큰 문제 몇 가지를 얘기하다 보면 첫 번째로는 본인이 생각했던 비즈니스에서 생기는 순이익이 굉장히 다른 셀러가 얘기한 거와 굉장히 다른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주의하셔야 될 게 비즈니스를 잘 구매는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리스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건물 주인으로부터 어떤 불합리한 어떤 그 조치를 당했을 때 거기서 받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를 구매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 순이익 이걸 얼마를 창출하느냐 그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리스가 건물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확실하게 서류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셔야지만 큰 재정적인 손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뭐 매매 순이익이나 또 그리고 리스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비즈니스 파시는 분들 보시면은 우리 비즈니스는 정말 매상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의 뭐 황금에 알을 낳는 네. 이런 비즈니스처럼 광고를 하는데 맞아요. 구매하시는 물론 이제 그런 비즈니스도 있죠.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진짜로 셀러가 얘기하는 만큼 이 비즈니스에서 인컴을 제너레이트 하는지 인컴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익스펜스가 얼마가 들어서 네. 결국은 그 차액인 프로핏, 넷 프로핏이 순이익이 얼마 생기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셀러가 또 비즈니스 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그 많이 듣는 얘기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 쉬려고 한다는 게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몸이 건강상 안 좋아서 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셀러가 왜 이걸 파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리커스토어를 구매하신다고 한다면 리커스토어나 마켓에서 구매한다고 하시면 그동안 장사를 잘 해왔는데 길 건너편에 앞으로 경쟁하는 큰 업체가 들어올 거라는 어떠한 그거를 인포메이션을 갖고 셀러는 얘기를 안 하고 팔고 바이어는 모르고 매상이 좋고 현재 리스가 좋으니까 사겠다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쟁하는 업체가 길 건너편에 나온다고 하면 지대한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왜 파는지를 대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왜 판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꼭 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셀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아니면 또 부동산을 파시는 입장에서는 현 바이어는 전혀 모르는 인포메이션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하는 업체가 앞으로 거기 생길 거라는 어떠한 그
풍문은 아니지만 거의 사실적인 앞으로 남들이 네네. 금방 알 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본인은 뭐 시에서 통보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누굴 통해서 손님이 예를 들어서 저게 들어온다고 해서 뭐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안다면 꼭 바이어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바이어가 이걸 샀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경쟁업체가 길 건너편에 왔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비즈니스 팔 때는 셀러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 네. 그렇다면 그건 소송감이죠. 결국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예를 경우. 들자면 이런 경우가 제 손님 케이스 중에 하나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빌딩 내에 왜 건물 안에 큰 하이라이즈 빌딩 가면 앞에 식당 밑에가 뭐 캐피테리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큰 빌딩 반 이상을 쓰는 어떠한 테넌트가 있었는데 그 테넌트가 앞으로 1년 후에 이사를 간다는 그런 통보를 다 받았어요. 캐피테리아 주인도 받고 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그 테넌트의 직원들이 와서 우리 1년 후에 이사 간다 다 얘기하면 문제는 그 큰 하이라이즈 빌딩에 반의 테넌트가 나가게 된다면 그 캐피테리아는 앞으로 장사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현재는 네. 장사가 되고 있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싹 감추고 장사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 뭐 인컴 텍스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바이어가 이 캐피테리아를 샀는데 보니까 1년 후에 다 이사 간다는 거예요. 일단 에스코 끝나서 들어와 보니까 우리 이사 가는데 너 이거 왜 샀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직원들도 네네. 있고 그래서 뭐 결국은 소송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셀러 입장에서는 나중에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팔아야지 이러한 그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 대한 지대한 어떤 인컴과 관련된 것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거를 바이어한테 얘기를 안 하거나 네. 아니면 또 건물 주인이 또 이 건물을 또 팔 때 옆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건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네.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바이어로서 나중에 소송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럼 바이어들도 셀러한테 구매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본인이 먼저 잘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본인도 확인을 하고 또 셀러한테 또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구두로 물어보면 안 되고 네. 서면으로 일단 받는 게 확실한 나중에 아. 예를 들어서 셀러는 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바이어는 못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이런 질문들도 해서 바이어가 셀러한테 직접 질문을 해서 셀러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서 사인할 수 받을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디스클로저라고 하는데 그런 걸 받아두는 게 나중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매출을 속여서 팔려고 들면은 뭐 세금 보고서를 예를 들어 가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셀러는 자기 비즈니스를 앞으로 한 2, 3년 후에 네.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자기가 뭐 한 달에 매상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10만 불인데 세금 보고할 때는 20만 불처럼 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나중에 그 비싼 그 세금 보고를 바이한테 보여주고 이만큼 내가 세금 보고를 했다. 이게 오리지널 텍스 리턴이다. 얘기해서 많은 돈을 받고 팔려고 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소송까지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구매하실 때 꼭 세금 보고뿐만이 아니라 네. 물건들을 얼마큼 샀는지 벤더들부터 서플라이들로부터 물건을 얼마 샀는지 그거 보면 대충 또 나오죠.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이중 삼중으로 좀 매출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지 안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바이어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셀러가 얘기하는 걸 믿고 본인이 어떤 확인 절차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에스크로가 끝났다고 한다면 나중에 나는 바이어인데 셀러가 아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난 그냥 셀러 얘기만 믿고 샀다고 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이어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기의 손해를 줄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셀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확인해야 될 어떤 바이어로서의 어떤 의무가 있는데 바이어로서의 어떤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무방비로 셀러가 얘기한 대로 믿고 샀다. 네. 그래서 그건 다 셀러가 사기를 친 거다.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 가면 특히 배심원 재판 같은 걸 한다면
배심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이어한테 당신이 바이어로서 해야 될 행동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속아서 샀다면 그건 당신 책임이지 셀러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예, 100% 이긴다고 볼 수 없어요. 와, 바이어로서의 의무가 있는 건 또 몰랐네요. 그렇죠. 자기가 셀러가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 어떤 확인 절차를 뭘 했느냐. 네. 그래서 전혀 안 하고 무조건 샀다. 그거는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많은 경우가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이 바이어한테 셀러가 당신이 비즈니스 인수하고 이거 매출 떨어진 거다. 운영 잘못해서 그런 걸 왜 그러냐 뭐 이런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익스큐즈를 많이 대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네. 과연 진짜로 바이어가 들어와서 짧은 한 3개월, 6개월 운영하는 기간에 잘못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서부터 셀러가 매상을 속였는지에 대한 건 나타나게 돼 있죠. 네. 네. 비즈니스를 구매했는데 뭐 부품 꿈을 안고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갑자기 소송에 가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면 또 바이어로서도 피해가 막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거죠. 본인이 해야 될 거를 제대로 한다면 네. 소송할 필요도 없고 소송 비용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0,000불, 20,000불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소송 붙었다 하면 많은 돈을 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제 손님들도 봐도 분명히 재판까지 가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인데 네.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변호사 비용을 모자라서 중간에 이기는 케이스도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결론은 소송을 가지 않게 본인이 할 도리를 다 하고 확인을 하고 하다못해 능력이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변호사한테 같이 자문을 받아서 에스크로 끝나기 전에 네. 모든 게 다 끝나고 돈이 간 다음에 받으려면 힘드니까 끝나기 전에 좀 자문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제 그동안의 경험에 보면 이런 비즈니스나 부동산을 매매하시기 전에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네.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변호사하고 30분만 상담을 해도 큰 돈을 세이브하실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 이미 다 사인하시고 주고 다 주고 끝난 다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개런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론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문턱이 높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서 만나기 힘들다고. 그렇지만은 그 문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 30분의 상담이 본인한테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재정적인 거를 많이 문제 생긴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이 점은 10년이나 20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래요. 다 사인하고 다 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터진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면 제가 안타깝죠. 사인 네. 다 해주고 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비즈니스나 부동산 구매하는 건 참 규모가 큰 거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미리 검증을 받고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 손님 중에 한 분도 이제 큰 부동산을 구매하시는데 네. 아시다시피 부동산의 가격은 현재의 테넌트들이 얼마나 렌트 페이먼트를 잘 내고 좋은 테넌트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네. 물론 부동산이 새 거냐 뭐 몇 년 된 거냐에 따라도 영향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인컴이 얼마큼 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죄송합니다.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팔면서 빈자리가 있었어요. 상가가 몇 개가. 네. 그 상가의 테넌트들을 자기 아는 사람을 들어서 장사하는 척을 셋업을 해놓고 거기서 렌트를 체크로 받고 그 렌트를 캐시로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바이어가 입장에서 볼 때는 상가가 다 꽉 차고 모든 텐트이 렌트를 잘 내고 있는 줄 알고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본인이 딱 들어와서 온 에스코가 끝나서 테넌트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네. 이 테넌트들이 더 이상 나는 장사 안 한다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가 여러 개가 비어버린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건 엄격히 말하자면 사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물주인 새로 사신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소송도 하고 뭐 해서 사기로 판결을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속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는 좀 더 자세히 보셨다면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만 절대적으로 믿고 무조건 다 맡기고 그냥 해달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중에 보면 부동산 잘 하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물론 이제 변호사를 만나면 비용도 내고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니고 변호사 비용 내는 거 이상의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한 30분만이라도 항상 자문을 받고 뭘 사인하시든지 계약을 하시든지 하는 게 참 좋겠다는 게 제가 지금 그동안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오래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정말 30분만 와도 되는 거를 왜 이제 오셨냐 하는 얘기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해드리는 분들이. 예. 결국에 이게 뭐 사기냐 뭐냐 이런 문제로 번져도 법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고 또 재판까지 가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그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한 어떤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또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미리 방지를 하고 본인이 정신 차려서 바이어로서 어떤 해야 될 걸 다 해야 되겠죠. 또 반면에 셀러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바이어한테 얘기할 걸 다 얘기해 줘야지만 나중에 바이어한테 또 소송을 안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지금 현 상태로 내가 부동산을 파는 걸 이제 우리가 as i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셀러 어떤 분들은 as is로 사는 거니까 난 해줄 건 하나도 없고 하다 못해 내가 알고 있는 이 건물의 어떤 문제점 근데 봐서는 몰라요. 이거를 얘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as is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as is라고 하면 그분 그 셀러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주고 파셔도 돼요. 조건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을 as is로 파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봐도 모르는 것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뭐 땅이 그 슬라이드 한다 그러죠. 그래서 건물 벽이 예를 들어서 조금씩 움직여서 이렇게 그 건물이 기울고 있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당장 어떤 문제가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판다면 결국은 바이어가 그 땅이 조금씩 기운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as is로 팔았다 하더라도 그런 중대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확인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다면 그것 역시 소송감입니다. 근데 as is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내가 as is로 샀으니까 이거 문제 생겨도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소송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요. 판매자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as is로 팠으니까 고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바이어 입장에서도 내가 as is로 샀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쌍방이 그냥 서로 나는 서로 못 하구나 하고 간다면 그거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몰라서 손해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본인이 as is를 샀다 하더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as is는 괜찮지만 거기서 직접 살고 거주하고 그 건물 소유주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셀러가 얘기를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한 클레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셀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다면 또 클레임을 당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셀러 바이어 양쪽이 다 그런 점을 잘 인식하시고 소송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셀러가 집을 파는데 집이 막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랜슬라이딩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조금씩 땅이 미끄러져서 이제 파운데이션이 조금 흐르고 그러는데 셀러가 그거를 다 바이어한테 디스클로즈를 했어요. 땅이 지금 슬라이드 되는 이슈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몇 군데를 다 고쳤다. 근데 계속 될 수도 있다.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어가 그걸 사인하고 샀잖아요. 그러면 바이어는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셀러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보고 사인하고 에스코어가 끝났잖아요. 아.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디스클로저 폼에 네. 딱 두 줄만 적었다면 네. 랜드 이슈가 슬라이딩 이슈가 있다. 파운데이션 이슈가 있다. 센텐스를 두 개만 적었다고 한다면 셀러는 책임이 없고 바이어가 그걸 놓치고 그냥 사인하고 에스코 끝났다고 한다면 바이어는 셀러한테 소송을 못 하죠. 바이어가 일단 서명을 한 이상 그 소송할 수 다 없게 되는 알고 거죠. 사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네. 이래서 서면으로 뭐든지 기록을 남겨놓고 그렇죠. 양쪽의 서명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특히나 굉장히- 이 규모가 큰 뭐 부동산, 비즈니스 구매할 때는 일단 셀러로서는 정직하게 알려주고 서면으로 적고 그리고 바이어의 그 서명을 받아놔야지 나중에 이슈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네. 근데 이 비즈니스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 또 많이 생기는 이슈가 변호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스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건물을 샀는데 그 리스 하시는 분들 테넌트랑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안 알려주고 그냥 건물을 팔았으면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 건물을 사신 분이 다 떠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법적인 용어라면 buyer steps into shoes of seller.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이어는 네. 셀러가 있던 신발 그대로 쏙 들어가서 그대로 떠만다 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무슨 얘기냐면 건물 주인 셀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네. 바이어는 그대로 또 떠안고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러가 건물주 주인이 셀러가 테넌트한테 3만 브로치의 테넌트 임프루먼트를 2년 후에 해주겠다 네. 약속을 했어요. 네. 사인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뭐 둘이 해서 이메일로 왔다 갔다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바이어가 이 건물을 사서 이제 새 건물 주인이 됐는데 네. 테넌트가 한 2년 후에 와서 전 주인이 나랑 약속한 게 테넌트 임프루먼트를 몇만 불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이어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새로운 건물 주인은 전 주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테넌트 해줘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에스타퍼 서티피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건물주인하고 테넌트하고 리스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건물주인하고 테넌트하고 사인한 리스 계약서인데 바이어 입장, 건물을 사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 리스 계약서 이외에 어떤 다른 합의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네. 테넌트한테 직접 써서 현재 리스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리스 계약서에 없는 뭐 다른 약속한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뭐 적는 폼이 있습니다. 아, 테넌트들이 적는 폼이요. 테넌트,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인한테 이미 리스를 받았지만 네네. 테넌트한테도 이게 내용이 그대로 맞나 확인을 하는 절차가 아. 있어요. 그게 테넌트 에스타퍼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보통 은행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기도 하고 네. 보통 바이어 쪽에서 항상 요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테넌트한테 그걸 받아서 사인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드린 대로 셀러가 이메일로 테넌트한테 2년 후에 뭐 테넌트 인품을 10만 불어치 해주겠다고 이메일로 왔다 갔다 했다고 가정한다면 네. 그 테넌트가 그 서티피케이트, 에스타퍼 서티피케이트에 그 문구를 안 넣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네. 전 건물 주인이 나한테 뭐 3년 후에 뭐 10만 불어치 테넌트 인품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을 안 적었어요. 네. 그렇다면 새로운 건물 주인은 테넌트가 얘기한 그 에스타퍼 서티피케이트 내용에 테넌트 인품을 해준다는 약속한 거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 주인은 테넌트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테넌트는 만약에 테넌트가 그 스타퍼 서티피케이트에 전 주인이 나한테 10만 불어치 테넌트 인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고 썼다고 하면 그걸 보고 바이어가 셀러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테넌트가 그런 얘기 전혀 안 했다고 한다면 네. 나중에 와서 바이어가 테넌트에 준 그 스타퍼 서티피케이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바이어가 셀러가 건물주인이 됐을 경우에 테넌트가
당신이 전 주인이 한 걸 해주세요 하고 물어본다면 네. 그 새로운 주인은 에스타플 서티피케이트 네가 쓴 게 네. 거기에는 10만 불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건 알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테넌트가 있는 건물을 만약에 사게 될 경우에는 그 테넌트로부터 받는 그 폼도 받아두는 게 이중으로 안전한 받아두는 게 아니라 거의 해야지만 되는 일들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바이어 그 테넌트하고 네. 전 주인하고 어떤 식으로 뭐 계약이 했고 뭐 크레딧을 얼마 주기로 했는지 뭐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에스타플 서티피케이트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테넌트가 나중에 와서 뭐 전 주인이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했기 때문에 당신 해주십시오 한다면 에스타플 서티피케이트 그 테넌트가 사인해서 준 게 에스크로 오픈된 상태에서 그걸 하거든요. 네. 그럼 그거면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테넌트가 법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사서 내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거나 살면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사실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테넌트가 중간에 껴 있으면 항상 어떤 이슈가 발생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슈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왜냐하면 지금 현재 테넌트가 네. 리스가 10년이 남았다고 한다면 내가 건물 주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리스는 10년 동안 그 테넌트가 있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 비즈니스 하려고 한다면 현재 테넌트가 리스가 얼마가 남았는지 뭐 1, 2년 있으면 자기가 본인이 기다릴 수 있는지 네. 아니면 못 기다리겠다면 셀러한테 에스코 끝나기 전에 테넌트 어떻게든지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사실 계속해서 이원석 변호사님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항상 서면으로 그 계약서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시고 그렇죠. 양쪽에 사인을 받아두는 게 참 중요한 게 특히 부동산은 네.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용어로 statute of fraud라고 있는데 네. 부동산 매매나 리스나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계약들이든 만약에 서면으로 사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물론 거기에 익셉션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네. 이게 그 변호사 시험 보면 거기에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뭐 네. 이렇게 이럴 경우에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구도경 아나운서님한테 사람들 100명 보는 앞에서 증인이 100명이 있어요. 네. 내 집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 100명 모여서 악수를 했어요. 네네. 남들이 보기엔 다 그게 계약이죠. 네. 그렇지만 이게 서면으로 안 됐잖아요. 부동산에 주고 팔고 하는 건데. 그럼 100명의 윈네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입니다. 와. 예. 네. 부동산 계약은 꼭 서면으로 서면을 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 익셉션인데 그거 얘기를 자세히 하다 보면 또 말이 많아지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대체적인 얘기가 statute of fraud라는 얘기는 부동산 매매나 리스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쌍방이 사인한 게 없으면 네. 법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비즈니스나 부동산을 속아서 구매를 했다. 나중에 이제 변호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이미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 비즈니스 부동산 구매하실 분들은 법적인 전문가를 먼저 만나시고 또 조언을 구하길 그렇죠. 바라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이원석 변호사님이 또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전문이시다 보니까요. 이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새롭게 좀 구매하길 원한다. 이런 분들은 변호사님 먼저 찾아가셔서 뭐 서류 같은 거 들고 가서 조언을 구하면 되잖아요. 보통 이제 그 큰 덩어리의 부동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letter of intent가 쌍방이 매매 가격 얼마였고 언제 뭐 이 정도만 정해서 동의가 된다면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변호사한테 와서 계약서서부터 조건을 뭐 디파짓은 얼마 하고 언제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이원석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714-634-1234 714-634-1234번으로 문의를 하시면요. 상담 예약 잡고 또 방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